이번에는 인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인척은 친척이랑 뭐 같은 거 아닌가요? 뭐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인척은 배우자라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척은 혼인을 통해 연결되는 관계. 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한다면 나의 아내의, 나의 남편의 그 부모님 뭐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혈족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배우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인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과 인척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친족이란 신분에 의해서 부양관계, 상속관계 이런 여러 가지 법률상의 가족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어려운데 이런 거 구분 왜 하죠? 그죠?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법률상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그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개념으로요, 동족과 종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동족과 종족, 최근엔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지만 뭐 같은 비슷한 핏줄을 나눈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족은 실제적인 집단을 어떤 특정 집단을 딱 규정지어서 동족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민족이에요. 우리가 같은 씨족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개념이더라.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종족이라고 해서 과거에 생존하였던 구체적인 사적인 인물을 누군가를 여러분들도 조상님이 계세요. 그죠? 자, 누구누구로부터 몇 대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인물을 같은 조상으로 삼는 자손들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굳이 따졌을까? 나의 혈통을 알기 위해서?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나 이런 곳에서 양반들이 그들의 기득권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기도 했겠죠. 자, 혈연관계의 원근을 촌수, 세대 또는 세대수로서 우리가 묘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유사한 개념으로 동족이나 종족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다른 개념입니다. 자, 집이라는 편안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집입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물리적인 장소에도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뭐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처음 나오는 것이 물량적인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해요. 그죠? 집. 그래서 어떤 건물, 경작지 이런 것들 또는 필요한 물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집으로 소유된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나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집에 가서 좀 누워야지. 우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집에 가서 내 방의 침대에서 좀 누워야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우리는 집, 물리적인, 물량적인 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자, 구성원으로서의 집. 자, 조상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원을 하나의 집단적인 존재에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아까 앞에는 그 물질적인 그런 장소로서의 집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구성원, 가족 구성원, 우리 성원이라고 표현도 했었죠. 그래서 구성원으로서의 집입니다. 어떤 특정 조상을 포함해서 우리 아까 사적인 인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조상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원들을 우리가 하나의 집단에 넣고 우리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은 이래 우리 이런 표현할 때 우리 집 구성원들은 이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은 이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집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쭉 연결